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가능성을 키워드리는 멘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재원입니다. 네,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심석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매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옆에 윤윤구 선생님이나 김진석 선생님이 계셨는데 오늘 왜 심주석 선생님이 계시지? 하고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저희 EBS 선생님들 공사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시에 대해서 좀 오늘 들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학교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배워본다는 자세로 이렇게 좀 한번 참가해봤습니다. 지금 교감님이시죠? 네. 훌륭한 교감 선생님 두신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 자, 오늘 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좀 낮에 감독을 좀 오래 했습니다. 네 타임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도 공교롭게도 나눠줄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의 분위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학교에서 좀 분위기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졸업생들도 와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재학생과 요즘 학교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모두를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감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끝날 때마다 이제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이제 분위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요번 시험이 어땠는지.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또 나만 쉬웠던 건 아니야. 막 이런 어떤 경향 때문에 국어는 좀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았나. 작년의 반응과는 조금 웃는 표정이 많았던 것 같고 수학은 확실히 좀 비슷하다. 근데 계산은 좀 적었다. 뭐 이런 게 좀 대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예. 저는 이제 뭘로 느끼냐면 저는 뭐 국어 선생도 아니고 수학 선생도 아니다 네네. 보니까 학생들 감독하다가 얘네들이 얼마나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푸는가. 집중하는가. 예. 그리고 끝날 때 거들 때 안 내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오늘은 종 치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수능 끝나고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뉴스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초반에. 비슷하다. 예. 근데 진짜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좀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쉽다 어렵다는 그냥 제가 얘기 안 하려고요. 사실 저도 그 작년까지 교육부 현장 교사단 분석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힘들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사실 1등급, 2등급, 3등급 때가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남들이 쉬웠다는데 나는 어려웠어? 그러면 사실 몇 등급인지 가늠이 될 정도로 그 등급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맞춘다라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전반적으로 뭐 쉬웠어요, 비슷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등급대별로 쉽다라고도 어렵게 느끼고 어렵다라고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인차에 따른 그 학생들도 본인들이 저 뉴스는 좀 일반적 아니면 조금 더 뭐 상위권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다 이런 것도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저도 입시 오늘 처음 참석을 해보면서 저 1등급 학생들이 이렇게 6월 모의평가를 끝내고요. 네. 이 학생들은 어떤 분석에 들어간대요. 자기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전략, 지금 세워진 계획을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뭐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이끌어 나가는 상위권인 반면 사실 하위권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냥 뭐 답안지 나오면 해설지 보면서 그냥 맞추고. 따라 해보고 딱 그 수준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우리 EBS에 오신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수영탐 다 시험을 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 때 진짜 여러분들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이 조언의 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의 어떤 난이도는 각노는 다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니까 남은 기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계획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따져봐야지 또 2027 입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도록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난이도라는 거는 그거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잘 본 친구들은 뭐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못 본 친구들일지라도 왜 못 봤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계 교재는 내가 똑바로 풀고 있는지, 그러면 연계 체감도는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어떤 분석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수정해 가면서, 또 오늘 정재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면서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저 이제 준비가 되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 봤는데 몇 명이나 봤을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응시자 현황을 좀 보면요. 응시자 현황 자체가 시험을 다 본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결석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뭐 큰 틀에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본 6월 모의고사인데요. 자, 재학생의 숫자는 아무래도 작년에 황금 돼지띠다 보니까 숫자가 많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졸업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생들의 이제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7,000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육모에서는 사실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작년 육모 졸업생이 89,0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수능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수능까지 가보니까 10만 명이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96,000명이 시험 봤으니 자, 올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황금 돼지띠가 내려오는 거니까 대략 봐도 20만 넘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탐하고 과탐 응시자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이제 확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공계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미적분을 하지 않고 확통으로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도망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체할 만한 용어가 애매하니까 확통 런, 그다음에 사탐 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육모에서는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애초부터 접수를 받을 때 확통과 미적을 따로따로 접수를 받지만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는 한꺼번에 수학 응시자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의 분포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사탐과 과탐은 따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받는지는 채점이 돼봐야만 알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사회와 과학을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 작년에 그 재학생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숫자 규모가 좀 다른 거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작년에 졸업생 숫자가 지금 졸업생이 6만 2천 명 정도가 사탐을 받는데 올해는 벌써 8만 1,000명 정도로 한 5, 6천 명 정도,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졸업생에서 넘어오게 됐죠, 사탐으로. 그리고 그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 과탐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수능에서 사탐을 봤을 때 좀 더 입시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작년까지는 그게 일종의 실험이었다면 올해 작년 수능과 정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탐보다는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제가 여기다가 펼쳐놨지만, 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것도 여기다 펼쳐놨지만 이거 암기해라, 이거 빨리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수시 원서 쓸 때쯤 되면은 내가 쓸 때하게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다 잡혀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가톨릭대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경영학과에 8명을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 61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이제 7.63대 1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대 수능 최저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2개와 8 정도가 되는데요. 자, 가톨릭대 경영학과를 쓴
친구들 61명 중에 2개와 8을 맞춘 학생은 77%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61명 중에 77%니까 대략 50명 조금 넘겠죠. 50여 명 정도 맞췄겠죠.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지금 50명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8명을 모집했는데 여기 35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61명 중에 정확하게는 최저 통과한 50몇 명 중에 1등부터 8등까지가 합격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대학교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모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9등부터 16등까지를 추가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100% 충원율.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16등까지도 모두 또 다른 대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24등까지 또 이제 부르게 되겠죠. 200% 충원율. 그 다음에 근데 문제 24등까지도 이 대학에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32등까지 이제 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300%인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한 4명 정도가 더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8명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합격증을 받은 학생은 36명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자, 61명 중에 36명이 합격한 것이 아니고 36명이 합격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50여 명 중에 충족한 친구들 중에서 되는 거니까 50여 명 중에서 36명이 합격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1.3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되는 순간 우리 학생은 7대 6의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가 육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시 원서 접수가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죠. 수시 주요 사항. 수시는 6번밖에 쓸 수 없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전문대 예외입니다. 산업대 예외고요. 특별법 대학 예외입니다. 그럼 특별법 대학은 어디냐? 요 밑에 보면은 제가 특별법 대학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전문대 예외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문대 7개, 전문대 6개 써놓고 막 찾아와서 선생님 저 6장 다 썼어요. 그거 어디 썼니? 그러면 다 전문대 6개 쓴 거예요. 전문대 10장, 20장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대는 2개밖에 없어요. 청운대학교하고 호원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수시 6회 제한 바깥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특별법 대학은 쉽게 얘기하면 교육부의 간섭을 덜 받는 대학 아니면 안 받는 대학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교육부의 간섭을 안 받는 대학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 교육부가 아닌 중앙부처, 그러니까 뭐 국방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데에 간섭받는 학교들은 교육부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별법 대학들 이 밑에다 쭉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한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부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요 아래 대학들은 수시 합격하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고 수시에 만약에 이 특별법 대학을 붙었어도 수능 잘 나오면 정시로 일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체크할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결정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미룰 수가 없어요. 변경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3등급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3등급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럼 굳이 현재 상황에서 과목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탐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5등급이나 6등급쯤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뭐 큰 의미 없지만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수능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재학생들, N수생들보다는 재학생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성적 1학기 거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여름철 건강관리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실제 핵심적인 얘기들을 딱딱
찍어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게 질문 올라온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탐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사탐런을 지금 결정해도 되겠느냐.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올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요번 그 5월 재학생들 시험이잖아요. 전국연합에서 사탐 선택자가 85.6%. 맞아요. 80% 이상 그렇게 사탐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게 네. 재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탐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또 실제 지금 지역 의사제가 들어오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어쨌든 의예과 TO가 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래도 상위권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탐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등급 컷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올해 2027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네. 결정을 해라라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과 윤리 사탐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평가원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종합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3등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과탐이든 사탐이든 현재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과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5, 6등급이 나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5, 6등급이 나와서 여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좀 더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과목, 그것도 목표치는 1, 2등급은 사실상 거의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꿔볼 수는 있다. 그런데 뭐 현재 한 4등급 정도, 그것도 뭐 몇 문제, 한두 문제 정도로 4등급 정도 나오는 과목이다 그러면 그 과목을 남은 기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마 사탐 이 현상은 아마 굉장히 더 갈 거예요. 특히 올해 이제 지역 의사제를 비롯해서 의대 쪽이 좀 많이 뽑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올해 과연 의과대학이 예년만큼 인기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즘 공대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 실제 영재고등학교의 그 지원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많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도 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과대학은 이제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미적하고 과탐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는데 이 공대는 서울에 있는 소위 최상위권 대학도 이 지정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과탐 지정 안 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공대 쪽으로 방향을 잡는 친구들이라면은 사탐을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탐런을 한다, 확통런을 한다 하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아까 그렇죠.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런이라는 힘드니까 단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가는 거에 포커스 중에 한 가지 저는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뭐 과탐을 준비하다가 사탐런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과탐보다는 사탐을 뭐 문과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저 문과입니다.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해요.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정말 뭐 국어에도 좀 신경을 쓰고 수학에도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적을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 통계를 보면요. 그렇게 런을 했던 친구들이 런 한 과목에서는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평상시와 똑같다. 그러니까 큰 효과가 별로 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공부 시간을 런을 했을 때 그 남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짐까지도 하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육모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친구들은 분석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답만 맞추고 가더라. 맞아요. 아마 오늘 다른 영화도 보고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뒤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의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사실 6월 모의고사에서 그 400점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수능에서 어드밴티지 없잖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탐론도 마찬가지고 육모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졸업생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요. 6월 모의평가를 저희 반 학생이 딱 봤었는데 제가 3학년 부장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원체 잘하니까 애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 제자 중에 수능 만점을 배출하나 싶었어요. 근데 수시 때 저희 반 애랑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수시 최저는 맞춰가지고 뭐 대학은 가긴 갔지만 그 만점 배출자의 꿈은 날아갔었어요. 아, 그 학생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본다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그 올라왔던 거지 이 6월 모의 성적이 내신보다 나쁘게 나왔대요. 예. 지금 그래서 수시에만 올인해야 되냐, 정시를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시 정시를 본인이 좀 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정시까지 당연히 당연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네.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8까지 가면 오늘 뭐 2028까지 얘기는 다 나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 입시안이 4월 30일 날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쭉 해보니까 거의 뭐 서울권 대학은 다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최저 적용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3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에 당연히 수능 최저 걸려 있겠죠. 근데 종합 전형에도 걸려 있거든요. 꽤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이게 2028엔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시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대학에서 원하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동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설명하기에는 대학에서도 약간 물음표를 찍으니 그렇죠. 이것까지 보장을 해주면 우리는 확실히 믿을게라는 어떤 대학 그 사정관들이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도요. 뭐 보통 우리가 중위권, 중상위권 대학이라면 2합 5, 3합 7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2합 5라고 하니까 두 과목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택하는 게 영어, 예. 그다음에 탐구 하나.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영어가 그렇죠. 3%.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예상 다 어긋나가지고 최저를 못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다 됐는데 그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정시로 나중에 2월 되는 인원도 좀 작년에 많았습니다. 예. 저는 이 최저라는 것도 2합이다 3합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딱 맞춰서 가는 친구들은 되게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상당히 이 졸업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N수생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탐론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등급 컷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예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코 2합 5, 3합 7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최저를 충족시킬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탐런 아까 말씀할 때 잠깐 좀 드리는 건데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탐런을 한다는 표현은 결국 이제 이과 쪽에 과탐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보면 2학년 때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과 사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문과와 이과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 역량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좋은 학업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사탐으로 넘어가서 사탐의 상위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소위 이제 문과에 사탐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N수생 상위권과 이 이과에서 넘어온 상위권 애들에게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성적만 가지고 뭐 수능 최저 충분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수능하고 결국 교과 성적은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쓸 수 있는 대학에 뭐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게 쓸 수밖에 없는 지원을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지금 올라온 질문도 안 나오는 과목을 포기해버리고 두세 과목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합인 대학을 맞추려고 세 과목을 잡고 있다든지 3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되죠, 3합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거는 해 나가되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에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어떨까.
그리고 절대 딱 맞춰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원 들고 갈 생각하지 말고 네, 예. 한 5,000원 들고 가서 2,000원 들고 가서 다른 또 1,200원 하는 거 살 수도 있고 1,300원 하는 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아주 구수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예. 중에는요. 논술로 대학 가고 싶다. 아, 논술로.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냐? 아니면 지금 너무 빠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혹시 선생님. 그 교감 선생님께서 한번 딱 얘기해 주시죠. 그래도 저는- 수리 논술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논술을 택한다라는 이유는 사실 논술은 뭐 고도 상향까지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죠. 어디든 지원은 가능해요. 내가 이 대학 써서 나 써봤어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에 우리 역량 평가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결과 나온 거. 선행학습. 예. 역량 거기에 이제 논술 문제도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걸 풀어보고 나한테 맞는 대학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몇 개 대학과 나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좀 가늠을 해보고 그런 대학들을 뭐 매일같이 논술 문제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초반에는 뭐 한두 개 정도 연습해보고 기출 문제부터 돌려보고 그다음 EBS에 논술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실력을 키워보고 계속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저희 학생 또 예를 들어드리면 6논을 쓴 친구가 있어요. 6논이요. 예. 근데 얘가 6번째 논술에 합격했어요. 그는 그런데 논술 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본인은 논술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바로 이제 논술을 시작하는데 한 시험 볼 때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얻을 건지 알겠더래요. 근데 그거를 미리 좀 EBS의 도움 받아서 기출도 좀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까 그런 거 자료도 찾아보고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보통 입시 설명회 가서 꼭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 학생의 그 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논술은 터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글을 읽고 이런 글에서 이런 걸 뽑아서 써야지 득점이 되는구나 또는 이제 수리의 경우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야 득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터득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터득하기 위해서는 잘 쓰여진 답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데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저 친구는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다군 일지망을 두면 위험할까요? 이거는 다군 정시 얘기를 벌써 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점수를 만들어내면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학생들은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거기에서 뭔가 뚫어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파고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위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남는 시간이라든지 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안 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약하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저는 자꾸 해보고 아니 성적 안 나오는 거는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본인이 나 되는 거구나. 예, 논술도 그렇죠. 해보니까 나도 알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의 과정, 알아가는 과정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멀리 간 생각보다는 현재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조금 더 깨우쳐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모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실함이라는 말씀하셔서 아주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영어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60점대 점수잖아요. 그럼 60점대 점수라는 것은 3등급까지 필요한 문제 개수는 2문제 정도인 경우가 그죠. 많더라고요. 네. 2문제만 더 맞추면 영어 4등급에서 3등급이 되는 거고 사실 수학의 경우에도 사실 그 2-3문제만 더 맞췄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도 2점짜리랑 3점짜리를 다 맞추면 48점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거의 5등급 컷 위에요. 거기에 4점짜리 쉬운 4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두 개 맞춰주면 4등급 가고요. 예. 찍은 게 운 좋게 맞았다 3등급도 가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만약에 내가 3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3등급의 학생들이 빈칸 추론하고 있고 어순하고 있으면 그런 그렇죠. 것보다는 예. 차라리 점수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듣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예. 예. 그게 좀 쉬운 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맞습니다. 또 거기서 뭘 노력해야지 한두 개를 더 노려서 그렇죠. 한 단계를 끌어올릴지 그런 전략을 오늘 이 시험 이후에 그렇죠. 좀 그런 과목별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그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점대 학생이 우선 목표로 해야 될 것은 70점대가 목표가 맞죠. 돼야 되는 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보다는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에서 실수가 좀 없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학생은 내신 성적은 괜찮은데 네. 그래서 학종을 가고 싶은데 너무 할 게 많다라는 네. 뭐 요즘 학생들이 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활동에 지금 주력하다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놓쳐버려요. 저는 이 지금 6월 달이라는 이 시간은 기말고사가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활동만 가지고 학업 역량이라는 거를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점점 성적이 발전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대학에서 너무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학년 1학기 마지막 시험을 저 활동에 치중하다가 오히려 내신 성적을 좀 잃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손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추고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거는 기말고사를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기말고사 이외에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기말고사 일주일 앞두고 대회 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점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은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상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고3이 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주로 이제 많이 배워요. 그럼 이제 80점만 넘으면 A 성취도가 나오는 걸로 해서 보통은 이제 그냥 A만 맞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그 봤던 친구는 그 진로 선택 과목마저도 다 100점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100점이기 때문에 합격했다기보다는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냥 남들 80점만 나오면 되는 거? 얘는 그거 과목조차도 열심히 했던 그 부분이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럴 때는 그 학생의 노력한 흔적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활동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라고 아까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80점 넘어서 A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위권은 네. 그 정말 100점이냐 97점이냐 이런 것도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4주 조금만 남았어요, 더 4주. 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기말 끝나면 수능 공부할까요? 기말 끝나면 수능 공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기말 끝나면 2학기 내신 공부하게요. 근데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이제 대학도 찾아본다, 또 활동들 정리한다, 면접 예. 준비한다라고 해서 좀 소홀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활동들로 하루를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수능 최저 예. 최소한 수능 최저는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완벽하게 손을 떼면 나중에 이 감 잡으려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시 준비한다고 방학 막 8월까지 막 이러다가 9월 모평 딱 보려고 그랬더니 떠오르지도 않고 실제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또 그 실제 학생 그 제가 본 경험은요. 뭐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6월보다 9월을 어렵게 내거든요. 9월보다 수능을 더 어렵게 포인트. 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음. 그래서 등급 컷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름방학 때 수학을 갖다가 노력하지 않고 좀 손을 놨다? 그럼 9월 달에 바로 반응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떨어뜨린 거를 올리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면서 남은 기간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가 아니고요. 뭐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흔들림 없이. 근데 이제 5월, 6월 특히 이제 6월 바로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모의고사 끝나고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흐트러지는 어떤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도에서도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속닥속닥 얘기하던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면 이미 이제 내면적으로 뭔가 허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상태들을 빨리 벗어난 친구가 입시에서는 성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을 쓰면 입결이 좀 낮아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어떤 전형을 택할 것 같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수능 없는 데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이 몰리는 거고,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이 그렇죠. 자신 없으니까 거기는 좀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라는 거에 어떤 그 학업 역량을 높여놓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점,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모 처참한데 여름방학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무래도 입시 처음이다 보니까요. 예. 선생님한테 배우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막 따져봤어요. 근데 1등급의 47%는요. 주말에 6시간 이상 순공을 한대요. 이거 중요하네요. 예. 근데 적어두세요, 5등급 적어두세요. 이하는요. 예. 8.8%만이 6시간 이상이면 돼요. 그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 근데 1등급과 5등급이 평일에는 3배 차이, 공부 차이가. 주말에는 5배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상위권에 있던 뭐 하위권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좀 이 성적을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게임, 뭐 유튜브, 늦잠, 예. 친구들과의 약속 예.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안 하는 게 예. 하나씩 안 하기 시작해서 다 멀리 하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한 4주 정도 되는데요. 그 4주가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한 40년, 50년을 보장한다. 야, 이 4주만 참으면 내 인생의 4, 50년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4, 5주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좀 원 없이 한없이 공부 한번 해보자. 후회 없이 도전해보자.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지금 이제 순공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순공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뭐 새벽에 올빼미처럼 공부하는 친구인가 봐요. 아침에 몽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올빼미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과 시간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 시간대까지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안 졸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 올빼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좀 가급적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할 때 졸리면요 서서 하세요. 걸어 다니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공부법, 옛날에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아주 그 개구진 그 친구가 막 롤러 스케이트장에서도 공부하고 해서 네네네. 서울법대 간 그 네네. 스토리 나오잖아요.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들을 찾아서 안 졸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밤에 올빼미처럼 눈이 떠지나 그냥 바로 잠듭니다. 낮에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면. 네, 맞습니다. 선생님, 뭐 제가 이 입시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저희 학생들이라든지 뭐 해줄 얘기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예. 우리 학생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뭐 입시가 인생의 또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때 배우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든 공부하는 자세가 됐든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양분들을 얻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뻔한 얘기다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살면 살수록 팍팍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옵저버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한번 심경원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 되게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정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왜? 누적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목표를 좀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관심 가지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이 여러분들이 이 19살 수능, 20살의 수능을 떠나서 인생에서 좀 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떠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좀 더 많이 격려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다 끝나서 우리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의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안녕.